2월 11일 금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7.5% 상승했습니다. 1982년 이후 최고치 기록입니다. 미국 연준이 가을까지 모든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2만 3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3.5%로 예상된다며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유로존 GDP가 전년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펙이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번스타인은 기술주 약세장이 장기화될 수 있다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현재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현지 시간 목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갈수록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7.5%를 돌파하면서 증시 변동성이 더 확대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연준이 보다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밤사이 나온 자세한 소식들 바로 살펴보시죠.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마감을 앞둔 미국 증시 시황과 또 ETF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강수민 그리고 이엔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강수민 캐스터 현재 미국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지 시간 2월 10일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미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또 10년물 국채금리 급등 속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1.5% 떨어지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7% 하락, 또 S&P 500 지수도 1.8%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현재 500포인트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30개 편입 종목 가운데 5개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암젠이 3% 넘게,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2% 넘게 빠지면서 낙폭이 가장 큽니다.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대형 기술주들도 모두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차트를 통해 빵주 흐름부터 살펴보면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넷플릭스가 3%대,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3%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애플과 알파벳도 2% 가까운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도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퀄컴과 AMD가 4% 넘게 떨어지면서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주 내내 투자자들의 관심은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였죠.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7.5%를 기록하며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6% 넘는 물가 상승세도 4개월 연속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2%를 돌파했습니다. 2019년 8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1.45%까지 올랐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모든 섹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민감한 부동산주와 유틸리티주 역시 가장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기술주가 뒤를 이어서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재주와 에너지주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 수혜를 보게 되는 은행주들이 비교적 낙폭이 적은 편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즈니가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구독 건수도 시장 예상을 넘어섰고요. 오늘장 디즈니는 3% 넘는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도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팬데믹 이전보다 실적이 잘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다만 코카콜라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면서 예상보다 낮은 올해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코카콜라 0.7% 오르고 있습니다. 경쟁사 펩시코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4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긴 했지만 예상보다 약한 2022년 전망을 제시하면서 오늘장 주가가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으로 운송과 포장 비용 등의 비용 증가 압력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버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플러스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버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난관을 이제서야 극복하기 시작했다며 올해 말까지 잉여 현금 흐름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버는 3시간 전쯤에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는 5% 넘는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위터도 실적을 공개했죠.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밑돌았고요. 1일 활성 사용자 수도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래도 신규 사용자가 늘고 있고 또 애플 정책 변화로 인한 충격이 미미하다고 전해졌고요. 4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장 초반에 특히 주가가 좀 올라와줬었는데 현재는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바일 결제 플랫폼 업체 어펌홀딩스입니다. 어펌홀딩스가 실적 발표 시간 이전에 실적을 발표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면서 주가가 2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펌홀딩스의 매출 자체는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이어서 월가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전망이고요. 엔비디아의 구조적인 성장이 견고하고 또 고성능 게임의 리더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오늘장 엔비디아가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마존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아마존의 이커머스 분야는 물론이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온라인 광고 등도 세계적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오늘장 아마존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이 로얄 캐리비안을 매수 의견과 함께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크루즈 관련주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로얄 캐리비안도 2020년에 44%가 빠졌고요. 다만 작년엔 3%가 상승, 그리고 올해 들어서 14% 넘게 오르고 있는데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오늘장 로얄 캐리비안 장 초반에 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현재는 0.1%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로블록스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로블록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로블록스가 내셔널 풋볼리그와 손을 잡고 풋볼 게임을 개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오늘장 로블록스 장중에 플러스권에 머물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1월을 기점으로 좀 진정될 줄 알았던 인플레이션이 식지를 않자 연준의 긴축 행보가 더 빨라질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강력한 원유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WTI는 소폭 하락하며 89달러 선에서 또 브렌트유도 0.5% 하락하며 9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금 가격이 상승했는데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전망을 주시한 가운데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0.3% 하락하며 1,83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ETF가 상승 그리고 하락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빅스 지수와 대마초 관련 ETF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를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입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다시 40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국채 수익률은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시장 변동성 또한 높아졌는데요. 어제 19.96으로 마감하며 20선 아래로 내려왔던 빅스 지수는 현재 20% 급등하며 24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빅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오르고 있습니다. 티커명 VIXY인 프로시어스 빅스 쇼트텀 퓨처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7.57%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대마초 관련 종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대마초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그로우 제너레이션이 약 6%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캐나다 대마초 회사인 캐노피 그로스가 호실적을 발표하며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대마초 관련 종목들은 이번 주 내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마리화나 산업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은행 규제법이 드디어 풀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 하원은 대마초 관련 산업의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대마초 관련 법안도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대마초 업계 전반이 강세를 보이자 관련 ETF도 오늘장 오르고 있습니다. 티커명 THCX인 카나비스 ETF 들여다보겠습니다. OBP 캐피탈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 4.3%까지 올랐고 현재는 2.42%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ETF입니다. 미국 주택건설 관련 ETF 들여다볼 텐데요. 앞서 시황에서도 언급했듯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여파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연 2%를 돌파했습니다.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금리에 민감한 주택건설 관련 종목들 오늘장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상승이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티커명 ITB인 iShares US 홈 컨스트럭션 ETF는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38%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디즈니와 MGM 리조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두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여행이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디즈니의 경우 코로나19로 부진했던 디즈니파크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디즈니는 이와 관련해 디즈니파크 관람객이 늘었고 호텔과 크루즈 이용 고객도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MGM 리조트는 개선된 실적을 발표하며 라스베이거스의 국내 여행 회복이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줬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속속 국경을 다시 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주는 2월 21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자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행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리오프닝 ETF인 항공 ETF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 상장된 ETF 중 항공업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바로 티커명 JETS, Z인 US 글로벌 Z ETF입니다. US 글로벌 인베스터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항공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항공사의 비중이 약 75%로 미국 항공사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유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상위 보유 종목으로는 델타,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아메리칸 에어라인, 스피릿항공 등이 있는데요. 운용 수수료는 0.60%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다양한 글로벌 이슈와 또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최보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보아 캐스터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7.5% 올랐습니다.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이는 전월의 7%보다도 높고 시장의 전망치인 7.3%도 웃돈 수치입니다. 미국의 월별 CPI는 4개월 연속으로 6%를 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동기 대비는 6%, 전월 대비는 0.6% 증가했습니다. 식품 지수는 전월 대비 0.9% 상승했습니다. 특히 곡물, 유제품, 과일, 채소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료품의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또 중고차 값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5%나 올랐습니다. 전기 가격은 4.2%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와 천연가스가 각각 0.8%와 0.5% 떨어졌지만 이를 상쇄했습니다. 전체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은 전월 대비는 0.3%, 전년 대비는 4.4%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빨라지자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시선이 쏠렸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3월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도 2%를 돌파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치솟는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 부족 사태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감까지 더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EU는 올해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3.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11월에 발표한 예상치인 2.2%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내년의 CPI는 1.7%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유로존의 지난 1월 CPI는 5.1%를 기록해 유럽 중앙은행 ECB의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지난해 12월 CPI는 각각 5.4%와 7%에 달한 바가 있습니다. EU는 수요와 공급의 변동성과 동유럽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간 탓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CB는 지난주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기존 계획대로 밀고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영국은 5%가 넘는 물가 상승률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상반된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ECB는 올해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평균 3.2%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말에는 2%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올해 1분기에 4.8%로 정점을 찍은 뒤에 3분기에 3%를 웃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과 높은 유가가 잦아들면 4분기에는 2.1%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에는 ECB의 목표치인 2%까지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 융합 개발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유럽에서 인공 태양을 개발하면서 기존에 비해 2배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념비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유럽 공동연구진은 영국의 핵 융합 연구장치인 제트를 통해서 5초간 59메가줄의 핵 융합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성공해냈습니다. 이는 5초 동안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번 실험을 통해서 무한한 저탄소 에너지를 상용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핵융합은 원자력 발전처럼 핵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작동 방식은 원자력 발전의 핵 분열과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또 수소를 결합해 헬륨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도 내부에서 이런 핵융합 반응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덕분인데요. 때문에 핵융합 발전을 인공태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핵융합 반응의 재료가 되는 중수소는 지구에 무한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발전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핵융합이 꿈의 청정에너지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얻어낸 59메가줄은 전력 단위로는 11메가와트에 불과합니다. 약 60개의 주전자를 끓일 수 있는 수준인데요. 희망적인 결과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듯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희망을 보았다, 앞으로 시간을 늘려가며 발전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JP모간이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를 38,0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금보다 4배 높기 때문에 현재 가격보다 12% 정도 더 떨어져야 적절하다는 분석입니다. JP모간은 자체 개발한 모델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를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금보다 3배 높은 것으로 가정한다면 적정 가치는 5만 달러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또 비트코인의 이론적인 장기 목표 가격은 15만 달러라고 전했습니다. 1년 전에 14만 6천 달러에서 4천 달러가량 더 높아진 수치입니다. 비트코인의 장기 목표 가격이란 개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한 모든 금에 맞먹는 비트코인의 총 시장 가치를 뜻합니다. JP모간은 비트코인 앞에 놓인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변동성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 상승할 여력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월에 비트코인이 전고점 대비 50%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매도세에는 항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롱 포지션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상 비트코인의 급격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일같이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오가는 만큼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들어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은 5.96%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44,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샤오펑이 중국 외에는 처음으로 자체 운영 매장을 엽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위치하는데요.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샤오펑은 스웨덴의 자동차 유통업체인 빌리아와 자동차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네덜란드의 자동차 유통업체인 에밀프레이와도 유통계약을 맺었습니다. 샤오펑은 다음 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샤오펑의 이번 행보는 앞으로 해외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제작되는 자동차의 절반을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샤오펑은 2020년에 노르웨이에 자동차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서 자동차를 판매해왔지만 아직까지 자체 운영 매장은 없었습니다. 샤오펑의 경쟁 업체들도 유럽 확장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니오도 노르웨이의 오슬로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고 9월부터 현지 자동차 배송을 시작합니다. 워렌 버핏이 후원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 비아디는 지난 여름부터 노르웨이에서 전기차를 배송하기도 시작했습니다. 향후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무섭게 성장한다면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의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과의 격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샤오펑과 니오의 주가는 각각 4% 그리고 2%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전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한 이후에 사망자가 5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1월 말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발견된 이후 확진자는 1억 3천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5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WHO는 아프리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공식 데이터보다 7배 더 많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사망자는 2배에서 3배가량 더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진단키트나 백신 그리고 치료제 등의 접근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프리카의 확진자 수는 1,100만 명 이상이며 사망자는 25만 명입니다. WHO의 추정대로라면 실제 수치는 각각 7천만 명과 75만 명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성인 인구의 11%만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점도 우려할 만합니다.